푸드폴리 워싱턴 DC 정가 내부 소식지 게이스트리 대부라는 별명에 붙인 조크 1960년대부터 25년 동안에 식품 및 소비재의 제조업계를 대신해서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한 실세였다. 코커는 미국 식품협회에서 수십 명의 로비스트를 훈련시켰다. 그들은 주요 기업과 로비회사의 수장이 되었다. 코커의 철학은 이렇다. 젊을 때 고용해서 잘 훈련시켜서 더 좋은 데로 옮기게 한다. 그죠? 코커는 미국 수도에 사는 로비스트들의 작은 팀워크 단체가 있던 시절에 로비스트 일을 시작했다. 알고 지내던 그들은 일하면서 서로 뒤를 봐주었다. 그는 전설적인 로비스트 브로이스 할로우와 함께 일했고 나중에 할로우의 아들 레이리를 고용했다. 워싱턴에서는 적절한 사람을 아는 것이 성공의 첫 번째 원칙이다. 브로이스 할로우는 워싱턴 최고의 해결사였다. 레이리 할로우는 1972년 81년에 미국 식품제조협회에서 코커를 위해 법무 일을 했다. 할로우에 따르면 코커는 로비스트들을 바쁘게 부려먹었으며 그들이 실수를 저지르면 나무랐다. 밀러티머 주도 아래 식품의약 광고부가 없어졌고 식품의약 문제를 담당하던 변호사 20명은 전임 또는 강등되었다. 밀러가 오기 전에 연방거래위원회는 더 나은 영양을 위한 네트워크라는 광고에 기반을 갖춘 단체에 적극 참여했다. 카터 대통령이 식품 및 영양정책에 초점을 맞춰 설립한 이 단체에는 정부의 정책 수립기관도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레이건 행정부가 지원을 중단하자 이 단체는 와해되었다. 밀러는 허위 광고에 대한 이 제기는 거부했지만 1982년에 식품의약국에 대한 논평은 직접 준비했다. 이 논평에서 식품의약국이 영양성분표에 나트륨 함량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것을 연방거래위원회는 처리하고 이 문제를 시장의 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할로가 연방거래위원회에서 한 역할은 레이건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의회에 로비를 하는 것이었다. 어떤 것들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로비스트들은 고객사의 이익권을 좌우하는 정치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고객사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거둬들인다. 최근까지 로비스트들이 업계로부터 모은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는 의회 의원들과 교제기관 담당자들의 술값, 밥값, 그리고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미국 식품제조협회와 식품마케팅협회의 공모 협회의 전형적인 사업단체다. 식품산업이 탈바꿈하던 수십 년 동안 미국 식품제조협회는 식품농업정책의 무역보건 노동의 일까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뛰어들었다. 그렇구나. 2007년 미국 식품제조협회는 칼 돌리가 자유무역 지지로서 의회에서 14년을 보낸 뒤에 회장으로 취임한 식품협회와 합병해서 세계 최대의 식품 음료 소비재 사업단체가 되었다. 합병 이후에도 이 조직은 잘 알려진 영문약자 GMA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아메리카 어소시에이션으로 바꾸었다. 회원 기업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 2009년 GMA는 CEO로 파멜라 베일리를 고용했다. 그녀는 닉슨, 포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여러 자격으로 근무하며 식품업계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점점 더 많은 여성이 식품업계 고위 관리지에 선출되고 있다. 이런 기업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들고 여성 쇼핑객의 구매에 맞추려는 경쟁이 치열한 이 업계의 새로운 전략이다. 베일리는 식품업계의 강력한 옹호자로 예를 들어서 소비자에게 식품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알려주는 원산지 표시제에도 반대한다. 베일리 같은 식품 세계 무역 지지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표시제가 미국 밖에서 재배하거나 생산한 물품의 소비자 구매를 억제한다고 생각한다. 레슬리 스라시는 1978년에 두 개의 작은 식품 도소매업 사업자 단체가 합병해서 만든 식품 마케팅 협회에 고용되었다. 많은 로비스트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의회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 뒤에 미국 냉동식품협회와 전 미 식품중개인협회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자 단체에서 일했다. 식품마케팅협회는 로비 활동의 최전선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했다. 트럭 운송업 규제 완화, 북미 자유무역협정 통과, 소비자 친화적인 표시제 중단, 반독점법 약화,
아동노동법 약화, 보건 개혁 방지, 유기농 규정 약화, 식품 방사선 조사 허용, 노동 기준의 근로자 보호 수단 약화 등이다. 베일리와 사라시는 공조를 위해서 파트너 연합회의를 만들었다. 이 연합회는 공동 목표를 정하고 양측의 업무 조율을 통한 비용 절감과 판매 최적화를 위해서 매년 2차례의 회의를 열 계획이다. 제조회사의 판매점이 어떻게 서로 업무를 조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18개월 동안 크래프트와 세이프웨이가 연 1년의 회의이다. 회의 의제 가운데 하나는 설탕 덩어리 음료인 크래프트의 카프리선 레모네이드의 재고를 유지하면서 매상을 끌어올리는 방법이었다. 이 제품이 매장 바닥의 팔레트 위에 상자째에 쌓인 상태로 팔리고 있었다. 이 팀은 매력적인 상자 쌓기 방식을 개발해서 쉽게 재고를 유지했으며 매출도 162%로 늘렸다. 또한 식품 제조업체와 식품마케팅협회는 자발적인 포장 전면 라벨링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교활한 캠페인을 벌인 적도 있다. 이 시스템은 어떤 식품이 몸에 좋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는 영양성분 내역과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정직한 라벨링이라기보다는 마케팅 설책이다. 이 캠페인은 연방정부의 새로운 라벨링 규정 제정을 방해하기 위해 기획이 되었다. 유명한 영양학 교수이자 식품 저술가인 미리언 데슬은 식품제조협회와 식품마케팅협회가 화성회의를 통해 라벨링에 대한 발표를 하던 당시에 그것에 관해서 처음 들었다. 제공량 자발적인 포장 전면 라벨링의 예, 칼로리, 포화지방, 나트륨, 당뇨, 칼륨, 식이섬유. 네슬은 업계의 목표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식품회사가 가공식품의 부정적인 측면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포장 전면 라벨링을 식품의약국의 식품 라벨링 개선팀이 도입하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한 것. 실제로 업계에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빨간색, 건강에 이로운 음식은 초록색 등으로 소비자가 손쉽게 식품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등 표시제 사용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업계의 이 새로운 라벨링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는 상품 후면 영양성분 표시를 간략하게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식품의 건강성과 관련한 추가 정보나 배경 지식은 제공하지 않는다. 포화지방이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다거나 나트륨이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위험하다는 표시에는 없다. 이 라벨링은 특정 성분의 밀리그램이나 그램 수치가 높은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낮은 것이 바람직한지 명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 미국은 이러한 물질 측정에 사용하는 미터제에 익숙하지 못하다. 업계는 이 포장 전면 라벨링이 사용하기 쉽고 비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 미국은 몸무게 유지에 필요한 칼로리 수치를 비롯해서 식품 내 여러 성분의 하루 필요량을 거의 알지 못한다. 라벨링 포장 전면 라벨링은 라벨링보다는 마케팅 수단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 협회는 이번에 우리가 제안한 라벨링은 2만 개의 건강개발 책임있는 마케팅 관행 수천만 달러 이르는 건강 라이프스타일 홍보 관련 지출 등 지금까지 우리가 벌인 노력들과 맥을 같이 합니다라고 주장한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라벨링 체계 개발 이외에도 식품업계의 사업자 단체와 연방위원회, 예일대학교 러드 식품 정책 비만 센터는 정크푸드를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어린이 비만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어린이 보호에 관한 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여왔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업계 대표들은 자발준수 가이드라인까지 적극적으로 없애버렸다. 이 가이드라인은 너무 광범위해서 몇몇 요구르트와 여러 어린이용 시리얼 등 외국인이 좋아하는 거의 모든 식품의 마케팅을 제한할 것이며 만약 업체가 따르지 않으면 정부가 보호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굴러통 터지는 것은 식품제조협회의 연구다. 협회의 연구는 자발준수 가이드라인이 미국 곡물보다도 수입 과일과 야채를 먹게 해서
미국에 300달러의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6번째로 큰 식품 업체인 제너럴 밀스는 그 가이드라인이 경제적으로 미국 소비자와 농업에 엄청난 손실을 끼칠 것이라며 심각한 경제적인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먹거리 생산을 가장 열렬하게 지지하는 세력인 식품업계와 사업자단체가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먹는 것에 반대하는 농가를 찾는데 골몰한 나머지 이제는 수입 과일과 야채에 대해 한탄한다. 정말 짜증나는 일이다. 탄산음료업계는 학교에서 자동 판매기 판매를 중단하려는 시도를 공격했으며 비만 방지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에게도 법적 공격을 가했다. 하루에 탄산음료 한 개를 소비할 때마다 어린이가 비만이 될 가능성이 60% 증가한다는 내용의 논문이 세계적인 의학 학설지 런셋에 실리자 미국 음료협회는 총력전에 나섰다.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2009년 거리 있는 학설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은 건강 프로그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탄산음료에 28g당 1편의의 소비세를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미국 음료협회는 식품 세계에 반대하는 미국인이라는 연합체를 만들었다. 식품 제조업체, 탄산음료 제조업체, 패스트푸드 체인, 편의점, 미국 상공회의소, 옥스퍼드 정제협회, 카기를 비롯한 이 단체 수십 회 회원과 사업단체는 연방정부 및 주 수준의 탄산음료세 도입 중 노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로비와 광고를 하고 있다. 뉴욕 펜실베니아 소비자 특히 어린이가 정크푸드나 탄산음료를 사도록 유인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간접 광고이다. 이렇게 뻔뻔스럽게도 그들은 10대를 광고 대상으로 해왔다.